내년 전국체전의 종목별 분산 개최지가 선정됐습니다. 인기 종목을 유치하지 못한 시군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북도청 신도시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 성평등 지수 상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동네 한바퀴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품고 있는 안동 금소마을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0년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경기 종목이 많다 보니 수용할 수 없는 종목은 인근 시군에서 분산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중 유도나 태권도, 레슬링 같은 인기 종목은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경북체육회에 확인해보니 대략적인 분산 개최지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체육회가 내놓은 2020 전국체육대회 배정안입니다. 전체 54개 종목 가운데 개최지인 구미시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종목을 인근 시군으로 분배했습니다. 안동은 롤러스케이트와 레슬링, 볼링과 역도, 카누가 임시 배정됐으며 영주시는 복싱과 우슈, 자전거 종목이 임시 배정됐습니다. 경주는 궁도와 철인 3종 핸드볼이며 럭비와 펜싱은 경산, 대구는 사격과 핀수영, 하키 종목이 임시 배정됐습니다. 인기 종목인 태권도는 영천에, 양궁은 예천, 근대 5종과 정구 하키는 문경시에 임시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기 종목을 유치하지 못했거나 종목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도가 포항시에 배정되자 그동안 전국 규모의 유도대회를 개최해온 안동 유도인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유도 용인대학교 출신 교사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실내 체육관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유도 실업팀 역시 안동에 있기 때문에 개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결정은요, 오늘 도미체 끝나고 한 9월, 10월 정도요. 예, 아직은 최종 결정은요. 경북도청요, 또 유도팀 있고, 포항은 지금 실업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뛰어가 하지만은, 그런 학생들은요, 국내, 그는 선수들 국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북체육회는 각 시군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됐고, 대한체육회의 승인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원하는 종목들을 1차 배정을 좀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각 시군에 네. 우리 팀이나 네. 협회 있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그 선수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쪽, 이쪽으로 해서 기준을 먼저 잡았습니다. 선정할 때는 보통 보면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기준표가 있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경북체육회의 분산 개최지 발표 이후에도 인기 종목을 가져오지 못한 각 지자체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북도청 신도시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3월 한 달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된 신도시에서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자전거 150대를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예천군과 안동시는 신도시 상록아파트 인근을 비롯해 모두 6곳에 각각 25대의 자전거를 비치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내려받아 이용자를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 15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고 3월 한 달간 무료로 시범 운영됩니다. 신도시 주민의 생활교통 편의 여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공영 자전거 서비스를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6개 무인 대여소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시범 운영이 끝나면 하루 이용 시 1,000원, 한 달 이용 시 5,000원, 연간 이용은 3만 원을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한 번 대여 시 3시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시간 이상 사용하려면 반납 후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자신의 키에 맞게 안장 높이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안장을 높이를 조정하고 안전핀을 꽉 잠근 다음에는 기어가 있는데 이 기어는 번호가 적을수록 고갯길을 올라갈 때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와 행정구역이 접한 예천군과 안동시는 지역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예천군은 올해 대단지 아파트 단지 등 5곳에 추가로 자전거 거치대를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9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목욕탕 업주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목욕탕 업주를 포함해 건물 관리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건물을 검사했던 소방관이 업무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박 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회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령 위반에 따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인정하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도의원이 그간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의 공헌한 점과 의정 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당원권 정지 1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 성평등 지수 상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손보고 사회 인식이 조금씩 변화한 게 지표로 인정받은 셈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올 1월부터 대구시 시민소통과장으로 일하게 된 장영미 씨. 시민들이 보다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나이와 경력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이게 그 주요 보직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대구시는 올해 국가작금 인사에서 여성 간부를 과감히 발탁했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현재 15.8%로 2년 전 13%대에서 늘었습니다. 대구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광주와 대전, 제주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중하위에서 중상위를 오르내리다 처음 진입한 겁니다. 대구는 76.49점으로 전국 평균인 74.4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 격차나 육아휴직 성비에선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있는 친구들은 남자 육아휴직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기업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보수도시 대구가 받은 지난해 성평등 성적표. 긍정적인 신호지만 동시에 어깨도 무겁습니다. 대구가 성평등 지수가 높아지면서 성평등 상위 단계에 진입하면서 대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외부에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 대구가 가지는 또는 대구시가 가지는 대구 시민이 가지는 그런 책무성이 더 높아지고 책임감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앞서 대구가 지난해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첫 상위권에 들었다는 리포트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수경 기자, 우선 이 성평등 지수라는 게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걸 평가하는 지수입니까? 네, 성평등 지수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하나의 지수입니다. 시도별로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통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3개 영역과 8개 분야, 23개 지표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 영역에선 성별 임금 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등을 참조하고요. 인권 복지 영역에선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라든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식 문화 영역에선 가사노동 시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또 여가 시간 성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한번 짚어보자면 이번에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을 했죠. 다양한 평가 영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한 건가요? 네, 우선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건데요. 고등학교에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여성의 비율이 78%로 남성 68%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요. 여성 광역의원 비율이 기존 20%에서 23.3%로 늘었고 여성 기초의원 비율도 28.4%에서 31%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낮은 지표들도 보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5.9%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100명의 여성이 육아휴직을 쓸 때 남성은 고작 6명이 쓴다는 겁니다. 네. 전국 평균이 8.5%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또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성 대비 여성은 65.9%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 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네, 아직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들이 있군요. 그래서일까요? 대구의 성평등 지수는 첫 상위권에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들은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대구 지역에서 시민들의 성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또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한 성평등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겠는데요. 그런 불평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수록 사회가 개선될 여지가 많은 긍정적인 신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 성평등 지수 성적을 앞으로도 대구시가 쭉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성평등 지수가 상위 단계에 올라섰다고 안심할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성가족 정책 전문가의 인터뷰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개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평등에 대한 개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좀 다양한 영역의 중장기 비전을 좀 갖고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 스스로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는 개인적 노력과 또 대구시가 펼쳐나가는 정책적 노력,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과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겠죠. 자, 권수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동네 한바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동포 주산지로 잘 알려진 안동 금소마을을 소개합니다. 비단금, 아름다울 소, 이름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를 품고 있는 금소마을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마을 입구 한켠에 드리워져 있고 한적한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며 반기는 마을. 비단금자의 아름다울 소. 이곳은 안동시 임하면 금소마을입니다. 비단금은 화목서 내려오는 물이 하도 구불구불하게 자연스럽게 멋지게 참 비단을 펼쳐놓은 것이 그 물이 내려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비단금을 썼고, 아름다울 소자는 저 앞산에 그 비봉대에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형곡이고.
이름처럼 고즈넉한 분위기의 금소마을은 토질과 기후도 탁월해 안동포 주산지로도 유명하죠. 마을 입구며 벽화며 이정표며 마을 곳곳에는 안동포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무형문화재 안동포 짝이 1호로 선정된 권현희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60년 동안 배틀로 옷감을 짜왔습니다. 안동포 생산이 호황이었던 7, 80년대 금소마을에서 한 해 생산된 안동포는 무려 5천여 필. 15살에 금소마을로 시집온 그녀는 이 마을이 한때 딸 시집 보내기 꺼려지는 마을로 소문이 자자했다며 당시를 떠올립니다. 하도 길쌈을 내가 오늘 저래 호랑불 옛날에 저기 불이 없어 호랑불 써놓고 그 불에다가 졸 삼삼겠고 그 다음에는 그 이튿날 그 불에다가 밥하이 썬 불에 밥한다. 잠도 못 자. 그리 딸 시집 보내는데 그러니까 꺼렸다고 이 마을이 그런 전설이 있는 마을이고 유명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하길래 따라 시작한 배짝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안동포가 고맙기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좀 고마워. 아들 학교 오시겠고 그래 가정에 보탬도 되고 그랬겠네. 안동시는 안동포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이 마을을 중심으로 비탈의 길쌈마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대마 경작부터 배짜기의 체험과 안동포 전시 등을 통해 안동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이나 외국인들도 그 안동포의 소중한 문화를 보고죠. 관람을 많이 오시는데요. 앞으로 오시면 대마 오솔길도 이제 답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 마을을 다시 돌아보니 비석과 고택들이 곳곳에 보존돼 있었는데요. 금소마을 출신의 과거 문인과 무관, 또 독립운동가 선조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 우뚝 솟은 비석은 조선시대 형조판서 임자번 선생의 비석이며 바로 옆에는 고려문인 서화 임춘 선생을 모신 모화정이 있습니다. 또한 금소마을에서만 14명이 3.1운동에 참여해 곳곳에서 독립유공자의 집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세운 3.1 독립운동 선도마을 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권현희 할머니의 집안은 100년 전에도 안동포와 독립운동 두 단어의 교집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조부가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할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배짜기를 해오던 집안이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배짜기를 배우고 익힌 배틀도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시조부 독립운동 할 때부터 이 딴 거는 막 농거를 장단지 다 부숴도 이건 안 부수더라도 있다. 배틀이 봐 있어도. 비단금 아름다울 속. 이름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가 깃든 금소마을. 오늘도 금소마을은 집안에서 배틀이 돌아가고 집 밖에는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서부 지역의 관문이 될 서대구역이 이달 안으로 첫 삽을 뜹니다. 그동안 동쪽에 치우쳐 있던 교통망이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대구역 건립 규모와 기대 효과, 또 개통 시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국 대구시 철도건설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팀장님, 이번 달 안으로 서대구역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되죠. 앞으로 일정도 궁금하고요. 이게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2월 달에 업체 선정이 시공사 선정이 되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완료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3월 달부터 착공을 하여 한 4월 달에 이제 개공식도 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도 시운전을 거쳐서 개통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서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개통을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구역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연면적이 7,183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으로 선상 역사로 건설됩니다. 네.
동대구역보다 이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차들이 오가게 되나요? 이 고속철도역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가 11회 정차하고요. 수서에서 SRT가 10회 정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도 60일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예타 면제 발표한 대구 산업선 철도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산업선 철도는 총 69회,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서대구역이 개통이 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른 지역 오갈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서대구역 건립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대구의 동쪽과 서쪽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을 크게 이루리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 지역, 서대구 지역 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동대구역까지 가지 않아도 서대구역에서 KTX나 SRT를 타고 서울로 또 광역철도를 타고 구미로 경산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 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서대구역을 11,000명, 일일 11,00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향후에 지금 이제 대구 산업선 철도가 개통되거나 또 저희들이 우리 대구시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 내륙 철도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주변의 개발 계획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진척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박정국 대구시 철도건설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도은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지역 대학교가 손을 잡고 전국 최초로 대구 경북 지역학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대구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 경북의 지역 정체성과 역사, 인물, 경제 등에 대해 다루는 지역학 강좌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 안동 웅부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가 오는 11일까지 안동 시민 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안동시 테니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령별로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나누어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남자부는 44개 학교에서 132명, 여자부는 45개 학교에서 108명이 참가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경북의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고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기화서 경안신학대대학원 커뮤니티 정책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주 얘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26만 명이 넘었던 지금 상주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졌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예, 상주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사실 60년대 중반만 해도 인구 26만 5천 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2월 8일 날 99,968명, 인구 10만 명을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난 2월 21일 날 검정 넥타이를 맨다든지 검은색 정장을 입는다든지 소위 이제 그 상복 근무를 했는데요. 이거는 인구 10만 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성의 의미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를 겪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10만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네. 뭐 행정실국이 뭐 국이 하나 없어진다든지 또는 부단체장이 상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든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 인근에 이제 영천시, 영주시, 칠곡군 등과 함께 인구 10만 명 지키기에 뭐 참 노력해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느 지역부터 이게 무너질까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빠질까 지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상주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언급했듯이 영주시라든지 뭐 그 영천시 뭐 인구 10만 명 지키기 안간힘을 쏟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의성이라든지 청송, 경북의 5개 지역이 30년 내에 사실 지역이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영천시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50명이라는 인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 이렇게 계속 인구가 빠지는 중에 조금씩 증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증가했는지도 좀 잘 벤치마킹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의 슬픔은 현재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현 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상주는 경북 도내에서 도시 사람들이 가장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른바 귀농귀촌 1번지입니다. 그런데도 상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건 아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상주는 그야말로 교통이 사통팔달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영농 부분에서도 많은 그 성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영농, 귀농, 귀천 이란 부분으로만은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반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년들을 유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정주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구나. 가장 대표적인 예로 120조가 투입이 되는 SK하이닉스가 투입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이 협업해서 구미에 유치를 하려고 했죠. 이게 지금 용인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 또 젊은이들이 또 빨려 나가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대학도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들 이미 2개가 지금 갔습니다.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동두천으로 갔고요. 대구 경산 쪽에 있었던 대경대학교가 남양주로 뭐 다 간 건 아닙니다만 거의 절반은 갔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 그래서 공장의 경우에는 수도권 총량제로 해서 일정 부분을 막았습니다. 이게 지금 풀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초반에 교과서적이라고 표현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과서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기본부터 좀 잘 지키고 뺏기지 않도록 더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주가 이러니까 주변 인근 지역들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고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인구를 생각하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죠. 사실 뭐 70년대만 해도 16만이었는데 이제는 뭐 7만 5천 명으로 뭐 떨어져가지고 좀째 이제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문경은 시단이지만 부시장이 벌써 아마 상급에서 4급으로 내려왔고 여러 가지 그 행정 조직도 군단위 취급을 당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는 인구 문제에 더 적극적인데요. 지난 5일 날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보육, 출산, 일자리 전문가들 이제 1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런 인구정책 위원회가 앞으로는 인구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해가지고 문경의 인구를 뭐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어떤 야심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쭉 인구가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면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지자체들의 행보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 번 더 우리 교수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그 좀 전문 용어로 이 쇠퇴 도시. 네. 그러다가 이제 축소.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맞이하는 한계 도시로 가서 네. 결국은 이제 소멸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화두가 네. 되었는데 네. 사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은 한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네. 지금 인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왔지만은 예. 정말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화돼 갑니다. 예. 그 사례가 이제 지금 상주 얘기를 놓고 네. 얘기하는 거죠. 예.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대비해서 네. 20세에서 39세까지의 출산 가능한 가임 여성 숫자. 네. 뭐 여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1대1로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우리 지역이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 네, 지금 0.15 정도입니다. 네, 화면에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대부분 경북이네요. 네. 뭐 전라남도, 뭐 강원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 이제 그 의성이 이제 가장 낮은 거로 이제 좀 불명예를 네. 안고 있는데 의성만이 아닙니다. 예. 예.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저 수치가 이제 0.15, 0.16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그 출산 가임 여성 인구는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지방 쇠퇴에서 소멸로 간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치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확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근데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둔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방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령화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이 자생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중앙 정부가 그 자생력 없는 지방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은 반드시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들은 중앙 정부가 감당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중앙 정부 예산이 끊임없이 투입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방 소멸이 농촌 지방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도시 주민하고 군 단위 주민들 사이에서 이 투입되는 어떤 예산을 보면 벌써 한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도시 주민은 이제 43만 원, 군 지역 주민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도 벌써 2027년이면은 그건 이제 그 9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요. 더 격차가 벌어지네요. 그래서 사실 지방 그 소멸 문제는 이제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어떤 문제로 이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출산율 높이기 또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그 2018년 출생 사망 통계가 발표가 되자마자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 극복 그 TF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 원인 분석 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는지 교수님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많습니다. 종류는 참 많은데.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을 테고 교과서에 참고서가 좀 얹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그 본의 아니게 잠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참 물론 이제 또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는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신혼부부들 이제 그 보금자리 지원을 해서 이제 전월세 이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이제 난임 부부들 이제 그 시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참 뭐 좋은 그 계획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상북도는요 다른 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이미 한
6, 7년 전부터 발빠르게 사실 움직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도시 청년들을 우리 시골로 데리고 오는 이른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뭐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저도 뭐 개별적인 뭐 심사도 좀 늘 뭐 다니곤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효과에 대해서 늘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방향 전환과 발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 뭐가 있느냐면 작은 결혼식장을 조성을 해서 젊은 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 책정을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없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있는 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대표적인 게 예식장 다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웨딩 다 있잖아요. 있는 예식장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그리고 결혼식 규모를 패밀리, 가족 중심, 뭐 가족 친지 중심으로 작게 해서 그 비용을 일부를 지원을 해주면 일석이조잖아요. 이 예식장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우리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다민족 국가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단일 혈통 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우리 흔히 말하는 다문화 결혼, 국제 결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게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잘 챙기면서 가자. 신규 사업들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하자. 이런 말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 이후에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을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핵심 추진 사업으로 좀 공들여서 챙기고 있는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그 경북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됐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들인 만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그 이철우 지사가 이제 취임 이후에 사실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웃 사촌 마을 시범으로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웃은 이제 의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자리와 주거, 복지 뭐 이런 것들을 통째로 아우르는 어떤 청년 마을을 조성한다는 거죠. 조성해가지고 인구 소멸을 억제하고 또 지역을 혁신시켜 나간다는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 이철우 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역 소멸 위기를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을 이제 지난 1월달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경북도는 이제 지역 소멸을 좀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632억을 투입해가지고 2,744명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입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경북도가 연계돼가지고 하는 어떤 교류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억제하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하여튼 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뭐 결과를 예단할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아마 이웃사촌 마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그 논란도 있어요. 뭐 사업 기간 짧다든지, 뭐 땅값이 비싸다든지, 의성군과의 어떤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결하고 추진하는 게 바로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문제들부터 좀 촘촘하게 챙겨서 해결하면서 병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인구 절벽으로 많은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가 이제 올해부터 채소 그리고 특용작물을 비롯해서 돈이 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좀 유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서울 출신인데 부산을 거쳐서 지금 이제 대구 거쳐서 안동까지 왔는데 제가 지방 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방에서 살아라 전도사 역할도 나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실까요? 젊은 층을 유입하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인데 이게 좋은 사례가 좀 있어야 좀 더 말 그대로 유인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 진행자께서 방금 이제 이 지역이 또 좋더라라는 얘기 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사실 건가요? 그럼요. 사실 그 우리 상주를 예를 들면요. 상주는 그 지형과 일련의 그 기후, 태풍이 비교적 좀
좀 비켜가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오이 농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홍입니다. 예. 뭐 억대 농부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돈 되는 사업들 또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온다는 거죠. 시도조차 안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오이 이 농작을 하는 분, 그 자제분들한테 네. 야 이제 그 도시에 살았으니 뭐 한 30, 40대 돼서 이제 와라. 안 온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거 좋아요. 네. 해야죠. 시도해야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그 채소와 이 특용작물의 수익이 되는 걸 이제 많이 개발을 유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노력 병행하되 저는 또 하나 발상전환 또 좀 하자라는 겁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 엄 기자께서 이제 이철호 도지사가 1월달에 이제 일본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예. 네, 네. 근데 가서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세요. 보시는데 네. 와서 접목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새로운 형태가 뭐냐면은 지역에서 시청, 시의회 그 건물에 근린 상가 시설 다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는 예, 거죠? 예. 네. 그야말로 공민 컴플렉스화시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조금 참 우리 지역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이 지역의 시의원, 군의원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각 지역마다 시의회, 군의회 청사를 다 화려하게 지어서 그런 시설들을 왜 좀 활용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해외 사례 벤치마킹 되게 좋은데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방 정부만 아무리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지방 정부에서만 역할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나 경북의 현실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만 더 끝으로 짚어주시죠. 예, 오르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비관한 예로 최근에 이제 경북과 구미에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실 아까 이제 기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20조 원이 투입되고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방을 외면하는 거죠. 또 이제 사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도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부산의 한 행사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를 의미하는 어떤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사업, 면제 사업 같은 경우도 경북에서는 사실은 동해 중부선 단설 전철화 4천억만 사실 배정된 거의 홀대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정부로서부터 이렇게 좀 지역에 어떤 외면당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 경북이 다양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지만 동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중장기적인 문제여서 당장 다른 시급한 문제들에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나 싶은데요. 좀 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는데요. 경상북도가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와 또 인근 늘리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결과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며칠 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기질이 무난한 곳도 있는데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토요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 먼지가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